자, 이제 첫 번째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정당은 어떤 정당인가?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논쟁되는 게 전위 정당이냐, 아니면 대중 정당이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프롤레타리아트가 어떻게 이 반작용,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계급 의식을 형성해서 당을 건설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선진 인사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먼저 정당을 결성하여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도하는가? 아니면 자본주의 모순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들이 경제적인 각성에서 정치적인 각성으로 나아가서 당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인가? 이런 문제라는 거죠. 자, 블랑키, 바쿠는 무정부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봉기는 조직된 당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대중 자체로부터 나와야 된다. 대중은 명령이 받음이 없이 스스로 사슬을 끊어야 된다. 이 말은 블랑크, 바쿠니 이런 사람들은 엘리트만 조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포갑 정치, 대중 조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엘리트만 조직했는데, 그러면 혁명을 어떻게 하냐면 엘리트들이 소수가 그래서 파리 시청을 공격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근데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많이 볼 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트들의 이러한 봉기에 현장에서 대중들이 거기 결합하는 겁니다. 대중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을 사전에 먼저 조직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소수 엘리트들이 그 봉기를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대중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대중들이 결합해야 된다. 즉 대중은 처음에 봉기 계획을 할 때 계획적으로 조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은 혁명이 수행되고 나서도 국가나 어떤 혁명기구에 반대하는데, 무정부주의에 따르면 혁명이 성공한다면 어떠한 형태이든 조직이 필요하는데, 이들은 무정부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혁명기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내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정부주의자도 정당 그 자체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파리 꼬밈을 실제로 해보니까 정당이나 무력기구가 없으니까 파리 꼬미 진압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력기구가 없으면 진압을 당하기 때문에 무력기구, 정치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들도 정당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마르크스는 당을 우연한 결사,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대중을 우연하게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마르크스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선전을 통해서 의식화된 군대로서 이해했다. 혁명적 상황에 대비하여 당은 혁명적 상황 이전부터 계급을 어느 정도 앞설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혁명적 상황이 미리 준비해야 되죠. 준비 안 하고 혁명적 상황이 갑자기 왔으면 그때 와서 대중들을 어떻게 갑자기 조직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혁명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당은 있어야 된다. 그 당은 있어야 된다. 그 당이 아직은 대중적 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이 있어야 되고, 비로소 혁명적 상황이 왔을 때 그 당이 대중들을 흡입해서 대중들을 정치 의식화를 고양시켜서 정치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에 의한 적극적인 정당 건설을 마르크스는 얘기하고 있죠. 노동자 대중이 정치 조직에 망라되고 지식에 의하여 지도되는 때에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이.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적인 계급, 노동자 계급은 혁명적인 지식으로 무장해야 된다. 파리 꼬밈에 실패한 원인을 아까 말한 것처럼 민중을 이끌어가는 혁명적인 노동자당이 없었다는 점에서 찾았다. 그래서 그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동맹, 국제노동자협회, 독일 3인당 이런 과정에서 노동계급과 정당의 발전에 따라서 정당을 협소한 전위정당보다는 노동자 대중정당으로 파악했다.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에 소수 엘리트의 봉기에 반대하고 공산주의자 동맹을 혁명적 노동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대기구를 갖춘 그런 조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주의 이론이 이 공산주의자 동매처럼 이제 소수의 선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거대하고 증가하는 부분에서 수용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말년에 독일 3인당을 보면서 보통 선거가 도입되면서 노동자 계급들이 대중들이 이 정당으로 조직될 것이다 이렇게 봤다. 1869년에 그 마르크스파의 리프크네프트 베벨이 그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을 결성했죠. 그러니까 막스가 이 당을 공산주의자 동맹을 이어가는 우리의 당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프크네프트 베벨 등 그 사회주의자들이 당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자, 고타강령 비판에서는 이제 고타강령에는 이제 라살파와 마르크스주의들이 그 합당을 한 거죠. 그래서 강령에 라살주의적인 색채를 비판했지만 양당의 합당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라살에 대한 양보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라살이든 마르크스주의든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노동계급을 단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합당에 의해서 당의 힘이 강력해졌다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당의 라살주의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서 독일 사회민주당은 이미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사회주의 정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막스가 상정한 당이 전위정당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레닌의 전위정당론을 얘기하면, 레닌의 전위정당론은 짜르 프랑스 러시아 황제가 압제를 했죠. 포갑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혁명의 미성숙, 프롤레타리아의 미성숙이라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전위정당론은 말로 치면 박정희 같은 그런 독재 시대에 불가피했다는 거예요. 철통 같은 규율과 혁명 이론으로 무장한 직업 혁명가들로 구성된 투쟁적인 전위정당만이 이 비밀 경찰과 맞서서 그 노동 해방을 할 수가 있다. 혁명가 조직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죠. 그러면은 보안에 철저하고 훈련된 사람이어야 돼요. 직업적인 혁명가들의 정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닌은 이를 프롤레타리아 노동 계급이 자생적인 의식들이 가지는 한계를 명백히 했고, 포갑 정치 때 그렇다는 거죠. 노동자 계급을 가만 놔도 자발성만 가지고는 정당이 유지할 수가 없죠. 노동조합과 정당을 구분을 했다. 그래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정치적 폭로와 이를 통한 노동계급의 정치의식과에 초점을 둬서 일반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비판할 수가 없죠. 사회주의자들이 그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폭로를 하고 그 노동계급을 정치의식화시켜줘. 그래서 레닌에 의하면은 당은 노동계급에 대한 외부성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은 노동계급 자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노동계급이 아닌, 혹은 노동계급일 수도 있지만 사회주의 지식인들,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노동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이 결합함으로써 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은 부르주아 혁명 전이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제도 바깥에서 대중 권력을 창안하는 정치 조직이고 대중을 정치화하는 형식이다. 노동계급 자체 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레닌이나 막스나 이런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노동계급 바깥에 있죠. 소부르주아죠. 소부르주아들이 혁명적 지식인들이 노동계급과 결합하는 것이다. 근데 그건 형식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 혁명적인 지식인과 노동계급의 결합이라는 당은 형식에 불과, 그 형식을 채워주는 것은 대중의 자생성이다. 그 조직의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혁명적 지식인이 어떤 대중을 그 지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의 실질적인 내용들은 대중들이, 혁명적인 노동자 대중들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대중의 자발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대중의 자발성을 고양시키고 훈련시키려면 직접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대의체제, 집중민주주의 소환할 수 있죠. 대표에 대한 소환, 파리 공음에서 소환을 하게끔 소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중의 혁명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혈관이다. 뭐가? 사회주의 정당. 다만 이제 스탈린주의는 레닌이 말하는 외부로부터의 도입을, 이건 형식만 그렇고 레닌은 내용은 대중의 자발성으로 채워야 되는데 스탈린주의는 이거를 외부로의 도입을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엘리트 정당이 내용까지 내용까지 완전히 그 대중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적인 지도성, 대중의 자발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그 지도성으로 오인하였다. 레닌의 당위론은 혁명적 실천 과정에서 결정론, 경제결정론이죠. 정치적 투쟁이 필요 없다. 경제 투쟁을 하면 자연스럽게 정치 투쟁으로 간다. 이러한 주의설. 반대로 이거는 경제 조건을 무시하고 이 정치 투쟁만 앞세우는 것. 봉기주의자들이죠. 이런 것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마르크스주의로 변증법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각 시기마다 다르다. 정세마다 다르다. 레닌의 전위정당론은 러시아의 포갑정치를 고려한 거다. 즉 포갑정치라는 조건에 고려한 전술적 선택이지 이게 그 정세를 초월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혁명기에 포갑기에는 전위정당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직업혁명가 중심으로 당을 만들죠. 혁명기에는 이제 대중들이 막 거리에 뛰쳐나오죠. 이럴 때 당은 문호를 개방해야 돼요. 문호를 개방해야 돼요. 그런데 혁명기에 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직업적인 혁명가들이 전위정당을 만들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위정당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혁명기에 혁명적 대중들이 당에 와서 그 당 혁명기에는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전위정당과 대중정당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거다. 레닌은 당원이란 당 강령을 수용하고 당에 협력하는 것 이상으로 물질적 수단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당의 조직에 의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당을 지지하는 자다. 레닌이 생각한 사회주의 정당이죠. 그 사회주의 정당. 그리고 이제 1903년이니까 아직은 혁명적 고양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당한 높은 수준의 혁명가를 있는 겁니다. 요 정도가 더 나아간 게 이제 그 마르토프는 아니다. 당의 임무 수행을 하는 사람까지 당원의 자격으로 해야 된다. 더 엄격하게 말했네. 임무 수행. 이에 대해서 레닌은 당원을 그 지식인이나 혁명적 활동가와 플러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한하면 당원 중에 프롤레타리아의 비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다. 그게 뭐냐면 초창기에는 이제 완전히 직업적인 혁명가를 했죠. 근데 1903년에 와가지고는 이제 대중들의 투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문호를 좀 열어주자. 그래서 완전히 일반 대중들한테 열어줄 수는 없지만 중간 정도 수준에 열어주자는 거고, 반대파들은 당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이렇게 과거와 마찬가지로 엘리트 정당, 직업적인 혁명가 정당으로 제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닌은 그 조건에 따라서 전위정당과 대중정당을 그 정세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고려했다는 겁니다. 1905년 러시아 부르주아 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이제 거리에 뛰쳐나오고 많이 이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레닌이 지금 수천 개의 서클들이 우리 도움도 없이 도취해서 걸게하고 있다. 그래서 명백히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것들을 제외하고 모든 서클에 대해서 당이 직접 가서 이들과 결합해서 당에 가입시키거나 당과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그들 사이에 가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직적 연계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혁명 시기에는 대중들이 막 폭발하니까 그때는 그 직업
혁명가가 아닌 직업 혁명가가 아니더라도 그 혁명적인 그 성향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 대중에 대해서 당의 문호를 열어두자. 그래서 노동자 대중의 투쟁이 확산되자 레닌은 과거의 전위정당론을 완화했다. 자, 1905년에 부르주아 혁명 시기죠. 이때 노동자 당원이 62%가 차지했다. 전위정당에서 그 약간 대중성이 확장되는, 왜냐하면 혁명의 고향기, 대중투쟁의 고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905년에 혁명기 때 노동자들은 계급 본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경험이 거의 없어도 매우 빨리 사회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혁명기니까. 우리가 전이라는 역할로 자부하는 것 따위는 터무니없는 일로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위정당이라는 거는 정세적 조건이라는, 지금 혁명 시기인데 전이만 직업적 혁명가만 그 당원으로 받아들이면 혁명적인 대중들과 결합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문호를 열어야 된다. 근데 다시 또 이제 1905년 혁명이 실패하고 다시 탄압기가 왔어요. 폭정이 보게 되자 레닌은 다시 전위정당론을 강조하면서 당 조직과 이념의 사수에 전념했다. 다시 또 탄압기니까 보안 수칙이라든지 뭐 당 이런 것들 훈련이 돼야 되죠. 훈련되지 않으면 조직이 다 노출되니까. 그래서 당은 공격 조직, 그러니까 혁명기 때는 적극적으로 대중정작 성격을 강화하는데 혁명기가 끝나서 탄압기에는 또 질서정연한 후퇴를 하기 위한 조직을 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의 핵심, 전위 중심으로 조직을 재구성해야 된다. 또 1917년 다시 또 대중투쟁이 곳곳에 혁명 시기 때는 이제는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짜리의 압제를 극복할 수 있다. 더 이상 폭압을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압도해가지고 혁명이. 이럴 때는 이제 완전히 노동자 대중들을 확 받아들이는, 대중적인 정당으로, 전위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성장했다. 러시아 혁명 시기에 1917년 8월이죠. 10월 혁명 이전이죠. 부르주아 혁명 된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 그 직전에는 이미 20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전위정당에 볼 수 없죠. 그래서 레닌이 말한 전위정당이라는 것은 정세에 따른 전술적인 선택이지 이거를 그 전략적으로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전위정당은 짜르 시기에 포갑 시기에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서유럽에서는 적용되지 않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된 곳에서는. 오늘날 어쨌든 간에 그 한국도 국가보안법은 있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일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위정당은 일정 부분 맞지가 않죠. 물론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가 있으니까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그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주장을 하는 정당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전위정당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선거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정당이라면 오늘날 전위정당은 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는 러시아의 조건과 유럽의 조건이 다르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일부 선진 분자들에 의한 전위정당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그래서 레닌이 왜 중앙집권적인 전위정당을 그 시기에 얘기했는지 그걸 수긍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로자는 그거는 전위정당론은 어떤 전술에서 나오는 정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화하면 노동계급의 순조로운 발전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는 레닌의 전위정당론을 유럽에서 적용하자는 레닌의 전위정당론을 기계적으로 도입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레닌의 정당론은 과도 집중제다.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유럽에 있어서는. 그래서 합법적 대중정당이냐 혹은 비합법적 전위 정당이냐의 문제는 지배계급의 탄압 정도와 각국의 정치 상황과 당의 주체 역량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 탄력적으로 선택할 문제고, 그것도 정세에 따라서 대중성을 강화하거나 전위성을 강화하는 문제지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다. 여기까지입니다.